술에 취해 어느 날 밤 플루토를 죽여버리는데 우리 집엔 정원이 없는데 뭘 본 거니? 엄마, 이거 우리가 오늘 만든 놀이예요 라고 하면서 춤을 추면서 돌아다녀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맞았네? 그러면 혹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시든 제일 무서운 것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민음사 해외문학팀 박혜진. 해외문학팀 김민경입니다. 오늘 저희 옷이 음침하고 스산한 느낌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번 월드컵 주제에 맞춰서 메이크업부터 의상까지 OOTD를 맞춰봤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초여름에 되게 청량하고 맑은 날씨가 로맨스 특집이랑 굉장히 잘 어울렸던 것 같은데 요즘에 또 후덥지근하고 푹푹 찌는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까 사실 여름은 이거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서늘한 의상과 어울리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등골 오싹하게 만드는 미스터리 호러 월드컵입니다. 사실 막 직접적으로 귀신이나 유령이 나오지 않더라도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고 우리를 오싹하게 만드는 그런 소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설 4권을 모아서 바로 이번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책들이 올라왔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경기는 미스터리한 존재가 주는 공포인데요. 에드거 앨런 포 단편선과 도리스 레싱의 5째 아이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에드거 앨런 포 단편선부터 소개해 주시죠. 에드거 앨런 포는 고딕 소설 형식의 완성자, 그리고 현대 추리 소설의 창시자라는 평가를 받는 작가인데요. 단편선에 실린 14개의 단편들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엮기에는 조금 힘들 그쵸. 만큼 그 세계가 방대합니다. 저희가 전통적으로 아는 귀신, 유령이 주는 공포들을 보는 어셔가의 몰락 같은 작품들이 있고요. 살인자의 심리를 묘사한 검은 고양이 같은 작품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셜록 홈스의 모델이 된 추리소설의 시초, 도둑맞은 편지도 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시든 제일 무서운 것을 이 책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리님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초자연적인 존재보다는 우리 곁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공포를 조금 두려워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도 붉은 죽음의 가면극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냐면 배경 자체가 전염병에 창궐하고 있는 또 요즘 시국에 그죠. 알맞는 그런 분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오싹하고 와닿았던 것 같아요. 줄거리를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전염병 붉은 죽음의 창궐을 막기 위해 의리의리한 대사원을 지어 친구들 1000명을 선별해 호화로운 격리 생활을 하는 프로스페로 왕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열린 가장 무도의 날, 가장 무도자가 붉은 죽음에 전염되어 죽은 시체의 끔찍한 형상을 하고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이 너무 리얼해서 사람들이 소름 끼쳐하는 걸 넘어서 약간 혐오감을 느낄 정도인데요. 과연 그의 정체는 무엇일지 그것을 그려낸 환상소설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 상황하고 좀 비슷한 소설을 보면 조금 더 왜 웃으세요? 저를 보고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3배나 더 무섭게 붉은 죽음의 가면극 하시려고 진자스 메이크업. 이 소설을 보면서 사실 더 오싹했던 게 왕이 이 시국을 챙기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궁궐을 짓고 그 궁 안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이제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이렇게 광란에 빠져있는 그 모습이 그 자체가 되게 그로테스크하고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표지에도 나와 있지만 검은 고양이가 가장 대표죠. 무서웠는데요. 네.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며 여러 반려동물을 길러온 나는 특히 검은 고양이 플루토와 각별하게 지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악마 같은 폭음으로 거칠고 난폭한 성격으로 변해버린 나는 술에 취해 어느 날 밤 플루토를 죽여버리는데 근데 얼마 뒤에 똑같이 생긴 고양이가 나타나면서 내가 점점 미쳐가는 모습을 그린 심리소설입니다. 도착적 심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도착적인 심리가 나를 찾아왔다. 사실 해서는 안 된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사악하거나 어리석은 행위를 저질러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 법에 어긋나는 지심을 알면서도. 사실 이 도착적 심리라는 게 내가 뭘 모르고 저질렀다가 공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그쵸. 그 일을 저지르면 이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지 알면서도 건드리고자 하는 그런 심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은 고양이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터부가 주는 쾌감, 거기에
뒤따라오는 공포를 다루고 있는데요.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읽어보시면 정말 빠져드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드거 앨런 포 단편선으로 살펴본 제 감상은 고전판 심야 괴담에 도플갱어, 사이코패스, 완전 범죄, 귀신, 전염병까지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로 상상을 펼치고 그거를 끝까지 완성하는 집필력이 진짜 대단한데 그 당시에는 별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요. 지금 태어나면 유튜브에 끝도 없이 일주일에 3번씩 업로드하면서 돈을 갈키로 쓸어 모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도리스 레싱의 5째 아이를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5째 아이를 읽었을 때는 무섭다는 생각을 잘 못하면서 맞아요, 읽었어요. 맞아요. 근데 가정을 사실 이루고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게 더욱 무섭게 느껴지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줄거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1960년대 커다란 저택에서 8명의 아이를 낳고 전통적인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꿈인 해리엇과 데이비드가 결혼을 합니다. 4명의 아이를 낳으며 꿈꾸던 가정의 모습을 갖춰가던 이들에게 언제 끼어들었는지 모르는 이상한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5째 아이 벤이 태어나고 그들의 이상적인 가정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해리엇과 데이비드 자체가 약간 기괴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주모빠 쿵야처럼 아시죠? 우리 행복한 가정 만들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꾸민 여자랑 아빠가 꾸민 남자가 만난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들이 사실 실제로는 이제 경제적인 뒷받침이나 그런 것들이 안 되는데도 자기 깜냥이 안 되죠. 그리고 그리고 계속 배경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잖아요. 1960년대 런던인데 사실 그때는 산업화가 다 이미 진행되고 핵가족이 만들어지던 시기잖아요. 시대상으로도 맞지 않는 이상한 이상을 꿈꾸는 어떻게 생각하면 어른이 되지 못한 두 아이가 만나서 소꿉놀이하는 것처럼 가정을 꾸린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뭐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럴 때 가족 파티를 하지만 사실 개개인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부분은 그냥 그렇게 20명이 앉을 수 있는 넓은 식탁에 다 같이 앉아있는 그 느낌. 그 집을 약간 좀 보여주는 거. 이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실 조금씩 이상하게 보여서 해리엇이 배만 불러서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놀라잖아요. 근데도 야 이게 진짜 행복이야. 너도 사실 이거 원하면서 못 가지니까 우리한테 질투하는 거지? 이러면서 임신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모습 자체가 저는 되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게다가 4째 아이까지는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이들이 태어나요. 사랑스럽고 이렇게 아기다운 존재. 근데 이 5번째 아이에 굉장히 특이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 아기는 사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무 태동을 심하게 해가지고 빨리 얘를 꺼내고 싶어가지고 이제 몸부림치면서 얘가 태어나는데 서양 사람 2명에서 낳은 아이인데 어떻게 보면 동양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허리가 약간 이렇게 굽어 있고 외형적으로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른 이제 그런 아이가 태어나고 더 하나 특이한 거는 모든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아예 거부하면서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전혀 없는 그런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부는 이 아이를 두고 자기들의 행복의 균열을 만든 끔찍한 존재로 여기게 되죠. 이 존재를 묘사하는 방식이 되게 특이해요. 네안데르탈인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저 위에 어디 하나 이제 사라진 줄 알았던 유전자가 격대 유전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탁 드러났다. 사실 이 아이가 이 소설 안에서 딱 정의되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장애가 있다고도 특정되지 않고 그렇다고 뭐 단지 좀 말썽을 부릴 뿐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도 없고 학교에서도 그리고 병원에서도 딱히 뭐라고 얘한테 이렇게 이름 지어서 하기 뭐하니까 얘를 그냥 정상이에요 잘 길러보세요 하고서는 일단 그 부모한테 떠미는데 부부간에서는 분명히 같이 만든 자식임에도 이 아버지는 다른 내 아이만 자기 아이라고 생각하고 배는 자꾸 자기 아이라는 걸 부정해요. 그래서 오로지 이 아이를 건사해야 되는 것은 마치 이 어머니의 당연한 임무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회적인 구조도 저는 되게 소름이 돋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드거 앨런 포 단편선과 5째 아이를 한번 봤는데요. 비교 포인트로 책을 읽고 느끼는 소름, 이 소름이 여운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드거 앨런 포 단편선은 사실 읽는 내내 정말 오싹하고 맞아요. 무섭긴 하지만 덥고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집 밖을 나서서 검은 고양이를 보면 귀엽죠.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의미의 호러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일상에서 만나볼 수 없는 소재들로 장르적인 의미의 호러. 즐길 수 있는 호러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5째 아이는 호러 소설로 분류를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미스터리 호러에 넣은 이유는 책을 덮으면 그 공포가 또 시작됩니다. 맞아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다복하고 이제 아이들이 많은 어떤 정상 가정에 대한 생각도 공격하고 모성도 공격하고, 그래서 네안데르탈인 같은 건 뭐고 니네가 생각하는 인간답게 생긴 건 뭔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인간다움, 인간상에 대해서도 계속 의문을 던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하고 불쾌한 소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드거 앨런 포 단편선이 소나기 같은 공포라면 다섯째 아이는 장마같이 그 공포의 여운이 아주 길게 가는 여운이 길게 남는 공포. 그럼 이번에는 다섯째 아이를 결승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올려볼까요? 하겠습니다. 네. 시작. 발자크의 어둠 속의 사건. 이 표지에 있는 사람 죽었게요. 살았게요. 이번 비조 경기는 더 깊은 공포에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우라와 맥베스입니다. 아우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역사학자 펠리페 몬테로는 프랑스어 구사 젊은 사학자 고함이라는 신문 구인 광고를 보고 일자리를 찾아 콘수엘로 부인의 저택에 방문합니다. 부인은 펠리페에게 자신의 저택에 머물면서 죽은 남편인 요렌테 장군의 비망록을 편집해서 출간하는 일을 맡기는데요. 그때 펠리페는 어두운 저택에 갇혀있는 콘수엘로 부인의 조카 아우라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렌테 장군의 원고를 읽을수록, 그리고 아우라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현실과 환상, 현재와 과거가 점차 모호해지는데요. 과연 펠리페는 무사히 작업을 마치고 아우라와 저택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멕시코의 환상소설의 대가인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아주 짧은 작품인데요. 그걸 읽고 나서 여운은 정말 어느 작품보다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은 그냥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되게 안개 같고 눅눅하고 미스터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그런 미스테리한 저택에 들어갔다가 점차 조금씩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오늘 정원에서 노는 고양이들을 봤어요 하는데 할머니가 우리 집엔 정원이 없는데 뭘 본 거니? 그리고 막 집에 불을 다 꺼놔가지고 촛불이랑 성냥을 들고 이렇게 벽을 더듬거리면서 항상 걸어가야 돼요. 안 그래도 무서운데 그 콘수엘로 부인이 정말 요상한 행동을 하고 아우라의 얼굴도 볼 때마다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 같았으면 30분 만에 바로 나왔을 텐데 아우라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리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여기서 서술 기법이 너라고 계속 2인칭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무섭고 신비로운 얘기를 내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본다고 생각하면 사실 별로 그렇게 안 무섭잖아요. 근데 너라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 공포감이 더 배가 된 것 같아요. 그 나는 또 다른 펠리페인지 아우라인지 아니면 콘수엘로 부인인지 다르게 생각하면 또 다르게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라라는 소녀의 이름이 그리스 아우라에서 유래하잖아요. 그 포인트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인데요. 그 아우라야말로 공포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누군가를 사실 처음에 보고 사랑에 빠지는 건 그 사람을 많이 사귀고 신뢰해서가 아니라 그 아우라에 반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되게 놀랍게도 또 굉장히 만난 지 오래된 어떤 대상을 딱 떠올릴 때도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면면들이 다 떠오르는 게 아니라 딱 아우라만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우라라는 게 내가 그 사람을 보는 환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의 드러남? 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 표현 자체가 애매모호한 데서 오는 미스터리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아우라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조차도 굉장히 모호하고 몇 살인지도 모르고 몇 살인지도 모르고 콘셀로 부인이랑 조카라고는 주장하지만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찾아오는 미스터리가 정말 오싹한 느낌을 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공포소설 월드컵에 올라온 것도 사실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입니다. 사실 맥베스를 추천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작품을 영화로 봤을 때 거의 약간 스릴러처럼 연출했던 게 떠올랐던 것이기도 해요. 줄거리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두 장군 맥베스와 벤코어는 반군을 진압하는 데 성공하고 돌아오는 길에 묘령의 새 마녀와 마주칩니다. 마녀는 머지않아 맥베스가 스코틀랜드 왕위에 오르고 벤코어의 자손이 왕이 되리라고 예언하는데요. 예언대로 결국 맥베스는 덩컨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지만 자기도 언제 왕위를 뺏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점점 포악해집니다. 결국 마녀의 예언을 함께 들은 벤코어를 죽이게 되고 다시 마녀들을 찾아가 새로운 예언을 내려줄 것을 청하는데요. 새 마녀의 예언은 결국 다 이루어지게 될까요?
마녀들이 사실 맥베스한테 3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맥베스를 환영하라. 글래미스 영주시다. 2번째는 코도의 영주시다. 3번째는 왕이 되실 분이다. 이 얘기를 들을 당시에 글래미스 영주인 건 사실이었는데 코도의 영주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승전에 대한 보상으로 코도의 영주가 됐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맞았네? 그러면 혹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정확한 생각을 하게 되는 진짜 거예요. 획가닥 돌아버리게 되잖아요. 왜냐면은 같이 예언을 들은 벤쿠오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언이라는 핑계를 대긴 하지만 그거에 미쳐서 피해 칼춤을 출 것인가는 본인이 결정하는 문제인 거죠. 근데 사실은 왕이 되고 나서가 더 공포잖아요. 벤코의 망령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이제 맥베스를 괴롭히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폐해진 나머지 안 되겠다 이거 새로운 예언을 또 들어야겠어 해서 맞아. 또 그 점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마약같이 중독된 거죠. 중독된 예언에. 거죠. 그랬더니 맥더프라는 사람을 너는 이제 경계를 해야 되고 근데 또 막 그렇게까지 또 막 모든 사람을 경계할 필요는 없는 게 여자의 배에서 난 자는 너를 해치지 못할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자의 배에서 난 자가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나의 이 왕위는 영원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불안감에 오만함까지 합쳐져가지고 더더욱 잔인한 살인을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맥더프와의 결투 장면에서 맥더프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제왕절개로 태어났어. 진짜 충격적. 거기서 나오잖아요. 뭐 엄마의 뭐 자궁을 가르고 나왔다고. 이거는 뭐 나은 게 아니야? 이거 너무 근데 약간 웃긴데? 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맞아요. 말장난 같은데? 근데 그 말장난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게 예언도 사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맞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맥더프가 놀리야 놀자 싸우면서 이긴 거죠. 나 제왕절개 했을 때 맥베스가 그것도 여자애 보면서 난 거거든 했으면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순간 무너진 거지. 인정합니다 해버려서 바로. 그 왜 반지의 제왕의 작가 톨킨이 이 예언을 들으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어떤 반전이 있을 거다. 근데 이제 그 작가가 했던 생각은 여자의 배에서 낳은 자가 이제 영어로 맨이었는데 그래서 남자의 손이 아니라 여자의 손에 죽는구나 라고 본인은 상상을 하면서 읽었는데 결국 이제 제왕절개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허무해서 자기 작품에서는 여자의 손에 죽는 걸로 설정만 활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은 작가들의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비교 포인트는 뭐로 해보면 좋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맥베스는 미래를 알면서 생기는 공포라면 아우라는 미지의 것에 대한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공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맥베스가 자기 미래가 이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비극은 어쩌면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않나? 정당한 방법으로 어떻게 승계가 되는 건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는 건지 그 방법은 모르지만 미래만 툭 알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이 주는 그리고 선택해야 되는 인간의 그 공포가 이 맥베스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공포고 그거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질 때 심리적인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미래를 아는 거에 대한 공포가 사실은 저희 같은 소시민들은 좀 납득하기 힘든 공포이긴 해요.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김민경 서울시의 시장이다 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그걸 받아들여 그래 막 다 죽여버리자 하는 걸로 촉발이 될 수 있을지. 근데 맥베스는 장군이었잖아요. 민경님한테 서울시장이 아니라 김민경 너가 다음에 팀장이 된다. 그러면은 말도 안 돼라는 생각이 저 때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려 막 더 빨리 이뤄주지 막. 그게 사실 저는 와닿지는 않아서 네. 살짝 아쉬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에 반해서 네. 아우라의 공포는 사랑하는 상대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렇게 첫눈에 반한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첫눈에 반한 사이가 아니더라도 오래오래 막 알면 알수록 혹시 모르는 그런 공포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되게 무서운 행위인 게 사랑이라는 게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매일매일 누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거기를 확 찌를 수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게 저는 좀 무서웠어요. 맞아. 읽으면서 아우라를 읽으면서 그 공포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펠리페가 어떻게 보면 되게 용기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더 깊은 공포로 가는 아우라를 결승으로 한번 올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조이스 캐럴 오츠의 흉가라는 책인데요. 우리가 여성으로서 살면서 금기 때문에 또 혹은
사회적으로 겪는 어떤 차별이나 편견 때문에 혹은 어떤 생물학적인 이유 때문에 느꼈던 모든 드디어 결승인데요. 현실 공포 소설 다섯째 아이와 환상 공포 소설 아우라의 승부입니다. 제가 또 신입 엄마다 보니까 이 다섯째 아이의 공포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제가 아우라를 멕시코 담당. 하겠습니다. 현실 공포와 환상 공포로 나눠봤는데 가장 아찔하고 소름 끼치는 장면을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도리스레싱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감독이 있어요. 요르고스 란티모스를 정말 좋아해요. 사랑과 가족 붕괴 소설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거든요. 가장 믿고 있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이제 어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다 보면 되게 소름 끼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소설에도 사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벤이 너무 통제가 안 되고 무섭게 굴고 그래서 얘를 요양소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벤이 요양소로 떠났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한 장면인데요. 벤은 떠났어 라고 하니까 아 그래요? 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이렇게 춤을 추면서 돌아다녀요. 근데 그 기쁨을 드러내면 왠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 이거 우리가 오늘 만든 놀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제 막 춤을 추면서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그때 둘째 딸이 밥을 먹다가 엄마 근데 우리도 버릴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안 가죠. 아, 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조건부구나. 그 다음부터 왠지 아이들이 조금씩 더 엄마한테 가까이 다가와서 막 얼굴을 부비고 선물하고 더 아양을 떨고 이래요. 그 장면이 되게 저는 약간 소름 돋으면서 정상가족에 대한 환상을 제대로 비트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너무 연기를 막 곁들이고 춤을 추면서 아이들이 진짜 현실적인 묘사인데 사실 아우라는 문장에서 오는 또 맛이 있어요. 첫눈에 반했을 때 아우라의 눈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조짐을 느끼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요. 초록색 눈. 네. 그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되게 섬뜩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 드디어 그녀의 두 눈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너는 거품을 일으키며 파도치다 이내 잠잠해지곤 다시 파도를 일으키는 초록빛 바다를 발견해. 그런데도 끊임없이 출렁이며 변화하는 이 눈은 오직 너만이 알아볼 수 있고 열망하는 그 어떤 풍경을 제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 이 소설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그런 대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사랑의 열병인지 아니면은 이 저택의 어떤 미스터리를 진짜 눈치챈 것인지는 펠리페 자신도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지만 뛰어든다. 러브 다이브. 저 사람의 저 눈빛을 나만 아는 것만 같아. 저 사람이 어떤 연약한 면, 약한 면, 나만 알아봐 줄 수 있는 어떤 면인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사실 제일 위험한 맞아요. 생각이잖아요.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누군가를. 그래서 사실 아우라가 그 저택에 갇힌 게 아닐 수도 있는데도 펠리페는 못된 노파한테 잡혀있는 불쌍한 아우라. 나랑 같이 도망가자. 내가 꺼내줄게. 라고 하거든요.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또 이번에 다섯째 아이의 소름 돋는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에서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는 게 또 모성신하지 않겠습니까? 그 균열이 생기는 어떤 아침을 그린 건데요. 어느 날 아침 해리엇은 어쩐 일인지 재빨리 침대에서 나와 아기 방으로 갔다. 거기서 그녀는 벤이 창문턱에 균형을 잡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높은 곳이었다. 그 애가 어떻게 그 위에 올라갔는지는 하느님만이 아실 일이었다. 창문은 열려 있었다. 일순간 그 애는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다. 해리엇은 생각했다. 하필이면 이때 내가 들어오다니. 저도 읽으면서 진짜 소름 끼쳤던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해리엇이 하는 행동도 무섭고 벤도 무섭지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해리엇을 이해를 해주지 못하는 게 저는 더 무서웠어요. 너무 숨막히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전통적인 가정을 지키고 있을 때에도 사실 해리엇은 비난을 받았잖아요. 왜 그렇게 너무 그거에 맞아. 집착해, 뭐 너무 애를 너무 많이 낳으려고 해 라고 하는데 갑자기 벤을 낳으니까 그래도 네가 모성애로 키워야지. 그래서 또 모성애로 키우잖아요. 벤을 막 이제 어떻게든 사회화 시키려고 막 애쓰면서 해리엇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벤으로부터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 집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해리엇이랑 벤을 하나의 세트를 묶어서 그 집에서 배제해. 완전 동상이몽인 거죠. 그쵸. 네. 너무 밀리는데 끝까지 아우라에 대한 애정을 갖고 소개를 계속 해보자면 이제부터 말씀드린 얘기는 좀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아우라가 허상이지 않습니까? 아우라는 사실은
콘수엘로 부인이 만든 허상이었던 거예요. 젊고 싶다, 아름답고 싶다 하는 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이지 않습니까? 그 욕망의 발현이 아우라인 거죠.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피할 수 없는 공포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쵸. 나이듦에 대한 공포라는 게. 사실은 펠리페가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했던 게 콘수엘로 부인이 아니고 늙음 그 자체였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소름. 사실 나는 요렌테 장군의 젊은 모습인 거예요. 펠리페가 아니야, 나도. 그럼 나는 누구인가? 누군가의 욕망의 발현일까? 그 비망록을 읽고 몬테로 장군이 된 것일까? 계속 아우라가 누군지를 쫓아오다가 사실은 나도 누군지를 모르게 의심하게 되는 그 포인트가 진짜 소름이 끼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마지막 베일까지 저는 벗겨지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어지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이 아닌가? 그쵸. 근데 우리가 아주 어른이 되면 사랑이 우스워지는 게 당연한 거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가치들을 추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 모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장 빛났던 젊은 날처럼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게 허를 찌르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저는 네. 다섯째 아이를 우승작으로 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갑자기? 왜냐면 이 이야기는 누가 읽어도 정말 무서울 만한, 아이를 이미 낳으신 분, 결혼을 하셨지만 아이를 안 낳으신 분, 아니면은 비혼이신 분, 아니면 언젠간 결혼을 꿈꾸시는 분, 누가 읽어도 확실한 공포를 보장한다. 그리고 그게 나한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우라는 사실 이 저택만 들어가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보험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공포인데, 다섯째 아이는 하현대 사회를 사는 2030, 40 여성이며 탈출구가 없는 공포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성숙하고 신뢰감 있는 모습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바로 비웃으시네요. 합의하에 미스터리 공포소설 월드컵 우승은 다섯째 아이로 결정하는 것으로 대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에 땀이 흥건하죠? 네, 진짜 공포. 네, 오늘 대리님 월드컵 소감 어떠셨나요? 이렇게 푹푹 찌고 더운 날 그 오싹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막 더위가 날아가는 기분이 들고 저는 사실 30대가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이상한 허세가 생긴 적이 있어. 나 이제 무서운 거 없어. 나는 이제 어른 됐나 봐 했는데 이번에 이 4권을 읽고 오랜만에 그런 오싹함을 느꼈는데요. 그렇게 좀 감흥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이번 월드컵의 작품들 정말 추천드리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걸 알려면 내가 어떤 악몽을 꾸는지를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근원적인 공포, 내가 믿고 있는 거,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비트는 배반의 공포를 한번 느껴보시면서 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깊이 끌어안는 네, 그런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포로 끌어안아라. 댓글 이벤트 소개해주세요. 네, 이제 저희가 이게 세 번째 월드컵이지 않습니까? 세문 토토를 시작해보려고 해요. 내가 생각하는 우승작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다음 월드컵 하면 좋을지도 많이 추천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월드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